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프롤로그. 고요하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외부인 출입 금지. 입구에 붙어있는 경고문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실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주눅이 든다. 정해진 면회 시간에 제한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생명의 끈을 잡고 사투를 벌이는 곳. 환자 자신에게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일생에서 견디기 가장 힘든 곳. 살면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서 나는 30여 년간 일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간호학과 실습 중 죽음을 처음 보았다. 가슴 안으로 훅 가며 찬바람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머리가 쭈뼛 서거나 온몸에 오돌토돌 소름이 돋는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해졌던 것 같다. 죽음이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저 심호흡을 하며 손에 비비며 바닥을 딛고 있는 발바닥에 좀 더 힘을 주고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날.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랬지만 이후 나는 자주 죽음을 목격하며 살아야 했다. 난 젊은 날의 시간 대부분을 중환자실에서 보냈다. 때론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그 무게가 버거워 내려놓거나 시선을 돌려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임을 깨달았다. 죽음은 본인에게는 가장 편안한 모습이었다. 어떤 삶을 살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은 채 평화롭게 인생의 한 점을 찍고 있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오롯이 그들만의 모습이 되었다. 절대적 평온과 죽음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난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난 미국에서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했다. 20년간은 중환자실에서 일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실의 케이스 매니저로 11년을 병원에서 일했다. 케이스 매니저는 일반 간호사와는 달리 환자의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담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임상의 경험에서 나오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가장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특별 간호사다. 가령 의료보험 상황은 어떤지, 입원 중 최적의 치료를 받고 있는지, 퇴원 후 갈 곳이 있는지, 환자를 챙겨줄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지 살핀다. 케이스 매니저 일은 나와 잘 맞았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격이기도 했거니와 육체적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또 병원 내에서는 유일한 한국인 케이스 매니저여서 낯선 환경에서 생소한 의학 용어에 당황하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 돕기를 자청했다. 한국인이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퇴근 시간이 늦어져도 연휴의 시작이라도 달려갔다. 주눅 들어있는 분들을 위해 통역에 나섰고 원무과로 달려가 의료비에 한 푼이라도 오류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도왔다. 중환자실에서 만났던 모든 사연은 안타까웠고 도움이 필요했다. 그 안에 함께 있었던 나는 살아온 지혜로, 경험으로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한인 간호사라는 자부심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말과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살아내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간호사의 일은 그들의 사연을 만나면서 삶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사는 모습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엄마의 마음, 자식의 도리, 사랑의 위대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존감 등등. 그리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삶의 자세를 배웠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나의 한마디가 그들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내가 만났던 사연들 속에서 난 나의 자리를 알게 되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경청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다. 이민은 호수에 떠있기 위해 쉼없이 발을 젓는 오리떼들처럼 사는 일에 쉬지 않고 발을 젓게 한다. 치열한 삶 속에서 만났던 중환자실의 사연들은 어느 하나 쉬이 넘길 것이 없었다. 나는 그 경험들을 통해 죽음은 철저히 혼자 떠나야 하는 길임을 알았다. 그 길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평화이기도 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부드러운 얼굴이 된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표정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혼자 떠나기에
홀가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떠나지만 그 외로움의 끝은 평화롭다면 그건 역설일까? 나의 친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호상은 없다. 그냥 죽음만이 있을 뿐. 그렇다.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애달프지 않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짝이는 마음들이 있었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이는 자신의 신체를 나눠주며 세상에 사랑을 전했고, 이국 땅에서 온 푸른 눈의 청년을 사랑했던 한국 여인은 마지막까지 남편을 배려하며 미안함과 아쉬움을 남겼다. 60년을 함께 살았던 노부부. 자신의 의지와 달리 할아버지의 의지로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해온 할머니는 아픔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뒤늦게야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게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닫고 사랑의 미련을 내려놓으며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 배움길에 그들이 남기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감사를, 어떤 이는 미안함을 남긴다. 그리고 그곳에 삶이, 사랑이 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어진 나이. 퇴직 후 지난 40여년을 돌아보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나의 시선을 통해 전해지는 책 속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셈이다. 삶의 연장선상인 죽음을 맞는 자세에 공감할 수 있다면 또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2021년 10월 전지은. 일부. 사랑한 것만으로 충분해요. 화장을 지우지 않는 치료실 환자.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어둠의 긴 터널 끝에 마그마가 부어진 듯한 붉은 하늘을 본다. 안개가 나직이 내려앉은 하늘빛에 반사된 연분홍색 주차장을 지나며 시작되는 하루. 언제나 똑같은 상황이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준비된 것은 오로지 최선을 다한다는 나의 자세일 뿐. 치료실 환자를 맡게 되었다. 고운 모습의 중년 여인이었다. 얼굴엔 옅은 화장기까지 돌고 있었다. 환자에게 수술실로 가기 전 화장을 지울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거부했다. 가슴 아래 폐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어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수술실로 보내며 그쪽 간호사에게 인계했다. 환자가 수술실로 간 후 필요한 기구들과 모니터 등을 점검하며 왜 화장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는지 궁금했다. 예정보다 수술은 일찍 끝났고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1시간쯤 후 환자는 서서히 마취에서 깨어났다. 돌아눕기도 하고 기침을 시키면 따라하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산소 포화도를 올리는 심호흡도 곧잘 하는 등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했다. 그러더니 내게 물었다. 제 얼굴에 화장이 지워지지는 않았죠? 보통은 마취에서 깨어나면 수술이 잘 되었는지를 묻는데 그녀는 자신의 화장에 대해 묻고 있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을 안 지우는 거예요? 농담을 곁들인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뜨거운 물수건을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수건 하나를 꺼내 물에 적셨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만들어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뜨거운 물수건을 받아든 환자가 얼굴에 화장기를 닦으며 이야기했다. 혹 수술하다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남자친구라니 웃기죠? 그 사람에겐 고운 모습만 보이고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기다린다고 연락은 왔고요. 수줍은 듯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녀를 향해 난 웃으며 말했다. 농담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녀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가면 꼭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이혼한 지는 오래됐고 혼자 사는 일이 편하고 누굴 만나도 어떤 관계로 엮인다는 것이 두려웠죠. 그런데 한 반년 전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친구의 직장 동료인데 셋이서 가끔 저녁을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어요. 몇 달 전부터는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아니요. 내가 미친 듯이 그를 좋아하니까 그 남자가 날 받아준 거죠. 그런데 2달 전 선착장에서 사고로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곤 영영 나를 떠났죠.
그저께가 그가 떠난 지 꼭 2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노란 국화를 한 송이 사서 선착장에 갔어요. 꽃을 바다에 던져놓고 파도에 밀리는 배, 갈매기들을 바라보는데 그와의 추억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러다가 그만 앞이 잘 안 보여서 넘어졌어요. 발꿈치가 매우 아파서 뼈가 다친 것이 아닌가 싶어 응급실을 갔어요. 팔과 가슴 쪽에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는데 엉뚱하게 폐 수술을 하라네요. 그것도 응급으로요. 폐에 종양이 있다고요. 그 일을 만나러 가지 않았더라면 내 폐의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많이 진행되고 호흡이 문제가 될 땐 이미 종양이 많이 커진 상태이겠죠. 그가 날 살리려고 넘어지게 했고 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여기에 있네요. 그이는 이곳에 없는데. 환자는 돌아눕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돌아누운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거렸다. 그녀가 우는 건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와의 추억이 그리워서일까?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그녀의 절절한 마음. 죽어서 만나도 예뻐 보이고 싶었던 천생 여자.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도 못했고 왜 우느냐는 의문도 던지지 못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울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기억되는 시간.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그와 함께했던 추억. 그곳에선 잘 있는지 날 잊지는 않았는지 편하긴 한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그녀는 혼자 눈물 흘리는 것일까? 눈물의 모습조차 보이고 싶지 않아 등을 돌리고 혼자 우는 그녀를 조용히 혼자 울게 두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랑을 꿈꾼다. 자신들의 사랑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도 말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도 한다. 첫사랑의 추억이 가슴속 문신으로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역경이 많은 사랑일수록 애틋하고 아프고 오래 기억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일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풍요로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60년 부부 함께 떠납니다. 봄이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연초록의 색깔을 입은 사냐가 시선 속으로 들어온다. 새싹이 돋고 옅은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짙은 초록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든다. 그 자연의 조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조화로운 화단을 가꾸고 싶어 한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얼었던 계절이 풀리자 움츠렸던 마음도 푸근해지며 그의 어깨에 기대고 싶었다. 1년쯤 만났던 그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봄꽃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었다. 당시 봄의 결혼식 중 가장 많이 회자되던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의 결혼식을 보며 나는 황홀해했다. 대리만족이겠지만 케이트의 부케와 웨딩드레스를 보며 한창 달떴던 시간들.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았고 40년의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어느 해 봄에 만났던 환자는 85의 할머니, 유방암 환자였다. 암이 장으로 전이되어 복강 내 장기들을 모두 누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개복 수술로 전이되어 있던 암까지 제거한 상태였다. 가족들 말로는 환자 본인은 수술을 받지 않고 편안한 임종을 원했지만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수술했다고 한다. 유방 절제술은 물론 이어지는 항암 요법과 방사선 치료들로 기력이 쇠진할 대로 쇠진해진 할머니는 더 이상 병마와 싸우기엔 힘에 부쳤지만 남편이 간절히 원하니 다시 수술을 승낙한 것이었다. 다행히 할머니는 수술 후 하루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었고 경과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집도인은 종양을 거의 전부를 적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수술하지 않았으면 얼마 견디지 못했을 시간을 수술로 좀 더 연장한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할머니가 뇌졸중 증상을 보였다. 갑자기 말을 못하고 마비까지 왔다. 급하게 CT를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혈전성 뇌경색이었다.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복강 전체를 드러내 암이 퍼진 부분들은 잘라내고 꿰맨 직후였으므로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도 투여할 수 없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꿰맨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엄마에게 임종 간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금 수술이 끝났는데 좀 빠르지 않나요? 혹 본인이 원했다면 모르지만 사실 수술하기 전부터 엄마는 임종 간호를 원했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합병증이 심각하잖아요. 엄마는 수술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수술을 받은 거죠. 아버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엄마를 살리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없이. 미국에서는 말기암 환자인 경우 대개 의사가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먼저 묻는다. 편안하게 임종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 연장을 원하는지. 개인의 종교와 믿음의 차이들로 답은 각각 다르지만 의료진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치료 계획을 세운다. 임종 간호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방법의 하나로 선택은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다. 할머니의 선택은 임종 간호였고 할아버지의 선택은 생명을 연장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의 의견을 따랐다. 할머니는 유방암인 것을 알고는 견디기 힘든 수술과 치료를 받는 중에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난 편안하게 가고 싶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너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뭘 바라겠니?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차마 남편에게는 하지 못했다. 남편의 간곡한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딸 역시 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를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치료를 수용했지만 대수술 후 예우는 급격히 나빠졌다. 나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일단 다른 가족들은 빠지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모두 당신 책임이라며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가족이 그런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 감정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예우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니 이제 할머니가 편안하실 수 있게 놓아드리면 어떨까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더 힘들게만 한 것 같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말이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나는 거칠고 두툼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참 따뜻했다.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가망은 없지? 유감스럽게도 그래요. 알았어. 할아버지와 생각보다 쉽게 이야기가 풀렸다. 우리는 가족들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할아버지, 임종 간호사, 원목, 가족들, 그리고 나는 2시간 후 다시 모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나갔고 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시간을 알렸다.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언질도 잊지 않았다. 딸은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고맙다고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회의실로 들어가려는데 응급용 원내 방송이 연거푸 이어졌다. 코드블루, 병원 입구 주차장. 코드블루, 병원 입구 주차장. 코드블루는 병원 내에서 누군가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원내 방송에서 쓰는 응급용 신호다. 나는 누군가에게 발생한 응급 상황으로 생각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딸의 전화기가 울렸다. 응급실이었다. 할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쓰러졌단다. 좀 전에 들었던 코드 블루를 발령시킨 응급 환자가 바로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다. 할아버지의 병명은 주로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는 타코스보 증후군이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사랑에 끼어져 죽을 것 같은 심정에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생기는 상심 증후군으로 일본 의사에 의해 처음 이름이 붙여졌다. 보통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병되는 이 증상이 할아버지에게 나타난 것이다. 약속은 자연히 미루어졌다. 퇴근 시간쯤에 할아버지가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할머니의 바로 옆방이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었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약만 공급받고 있었다. 다음날 임종 간호사가 할머니를 방문하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우리들을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줘. 가능하면 같은 방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아내가 맡고 있는 모든 약물을 제거하고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약물도 제거해줘. 둘 다 고통받지 않게 가끔 진통제만 주면 돼. 아이들을 다 불러줘. 우리 부부의 일은 우리 둘이 결정할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 가족들을 부를게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또박또박 자신의 뜻을 전했다. 큰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진정 원하시는 거죠?
그게 두 분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후회하지 않게 잘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엄마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진 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혼자 남을 생각에 힘드시기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따를게요. 60년 넘게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사랑과 이별하자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는 길까지 함께하고 싶을 만큼 각별하셨던 거죠. 호스피스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부부가 쓸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문의했다. 대개는 독방이지만 침상을 하나 더 드리겠다고 했다. 구급차 회사에도 문의했다. 두 사람이 함께 구급차를 타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갈 수 있나요? 그쪽에서 잘 못 알아들었다. 한 구급차에 두 명이 탈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규정상 함께 타는 것은 안 되고 동시에 구급차 2대를 보내겠다고 했다. 두 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스피스 병원으로 떠났다. 다른 주에서 달려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기다려줄 시간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함께 떠나는 길이 편안해 보였다. 두 분을 떠나보내며 결혼 40년이 넘은 내 모습을 되돌아본다. 연애할 적에는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살갑지 못했다. 지금은 고백하건대 독불 장군이다. 무엇이든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답만이 정답이고 내 목소리는 언제나 그이보다 한 톤 높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알래스카를 여행한 적이 있다. 가도 가도 이어지는 너른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동안 나를 견뎌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긴 세월 동안 나를 견뎌준 남자. 한때의 열정이 식었다고 해도 내 곁을 지키는 동반자. 세상에서 최고로 편한 남자. 누가 뭐라 해도 언제나 내 편인 한 사람. 누군가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왜 계속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결혼은 함께 손잡고 영원히 가는 평행선이라고. 며칠 후 동네 일간지에 두 노인의 사진이 실렸다. 아들과 딸이 둘의 일생을 추억하며 60년 동안 평생을 하루같이 사랑했던 부부 함께 떠납니다 라고 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분의 사망 일시는 같은 날 불과 2시간 차이였다. 서로의 빈자리가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그 각별하고 영원한 사랑이
서로의 빈자리를 잠시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신문의 부고란을 읽으면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프롤로그. 고요하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외부인 출입 금지. 입구에 붙어있는 경고문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실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주눅이 든다. 정해진 면회 시간에 제한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생명의 끈을 잡고 사투를 벌이는 곳. 환자 자신에게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일생에서 견디기 가장 힘든 곳. 살면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서 나는 30여 년간 일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간호학과 실습 중 죽음을 처음 보았다. 가슴 안으로 훅 가며 찬바람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머리가 쭈뼛 서거나 온몸에 오돌토돌 소름이 돋는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해졌던 것 같다. 죽음이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저 심호흡을 하며 손에 비비며 바닥을 딛고 있는 발바닥에 좀 더 힘을 주고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날.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랬지만 이후 나는 자주 죽음을 목격하며 살아야 했다. 난 젊은 날의 시간 대부분을 중환자실에서 보냈다. 때론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그 무게가 버거워 내려놓거나 시선을 돌려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임을 깨달았다. 죽음은 본인에게는 가장 편안한 모습이었다. 어떤 삶을 살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은 채 평화롭게 인생의 한 점을 찍고 있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오롯이 그들만의 모습이 되었다. 절대적 평온과 죽음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난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난 미국에서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했다. 20년간은 중환자실에서 일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실의 케이스 매니저로 11년을 병원에서 일했다. 케이스 매니저는 일반 간호사와는 달리 환자의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담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임상의 경험에서 나오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가장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특별 간호사다. 가령 의료보험 상황은 어떤지, 입원 중 최적의 치료를 받고 있는지, 퇴원 후 갈 곳이 있는지, 환자를 챙겨줄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지 살핀다. 케이스 매니저 일은 나와 잘 맞았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격이기도 했거니와 육체적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또 병원 내에서는 유일한 한국인 케이스 매니저여서 낯선 환경에서 생소한 의학 용어에 당황하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 돕기를 자청했다. 한국인이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퇴근 시간이 늦어져도 연휴의 시작이라도 달려갔다. 주눅 들어있는 분들을 위해 통역에 나섰고 원무과로 달려가 의료비에 한 푼이라도 오류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도왔다. 중환자실에서 만났던 모든 사연은 안타까웠고 도움이 필요했다. 그 안에 함께 있었던 나는 살아온 지혜로, 경험으로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한인 간호사라는 자부심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말과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살아내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간호사의 일은 그들의 사연을 만나면서 삶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사는 모습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엄마의 마음, 자식의 도리, 사랑의 위대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존감 등등. 그리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삶의 자세를 배웠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나의 한마디가 그들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내가 만났던 사연들 속에서 난 나의 자리를 알게 되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경청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다. 이민은 호수에 떠있기 위해 쉼없이 발을 젓는 오리떼들처럼 사는 일에 쉬지 않고 발을 젓게 한다. 치열한 삶 속에서 만났던 중환자실의 사연들은 어느 하나 쉬이 넘길 것이 없었다. 나는 그 경험들을 통해 죽음은 철저히 혼자 떠나야 하는 길임을 알았다. 그 길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평화이기도 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부드러운 얼굴이 된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표정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혼자 떠나기에 홀가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떠나지만 그 외로움의 끝은 평화롭다면 그건 역설일까? 나의 친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호상은 없다. 그냥 죽음만이 있을 뿐. 그렇다.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애달프지 않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짝이는 마음들이 있었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이는 자신의 신체를 나눠주며 세상에 사랑을 전했고, 이국 땅에서 온 푸른 눈의 청년을 사랑했던 한국 여인은 마지막까지 남편을 배려하며 미안함과 아쉬움을 남겼다. 60년을 함께 살았던 노부부. 자신의 의지와 달리 할아버지의 의지로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해온 할머니는 아픔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뒤늦게야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게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닫고 사랑의 미련을 내려놓으며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 배움길에 그들이 남기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감사를, 어떤 이는 미안함을 남긴다. 그리고 그곳에 삶이, 사랑이 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어진 나이. 퇴직 후 지난 40여년을 돌아보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나의 시선을 통해 전해지는 책 속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셈이다. 삶의 연장선상인 죽음을 맞는 자세에 공감할 수 있다면, 또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2021년 10월 전지은. 일부. 사랑한 것만으로 충분해요. 화장을 지우지 않는 치료실 환자.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어둠의 긴 터널 끝에 마그마가 부어진 듯한 붉은 하늘을 본다. 안개가 나직이 내려앉은 하늘빛에 반사된 연분홍색 주차장을 지나며 시작되는 하루. 언제나 똑같은 상황이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준비된 것은 오로지 최선을 다한다는 나의 자세일 뿐.
치료실 환자를 맡게 되었다. 고운 모습의 중년 여인이었다. 얼굴엔 옅은 화장기까지 돌고 있었다. 환자에게 수술실로 가기 전 화장을 지울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거부했다. 가슴 아래 폐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어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수술실로 보내며 그쪽 간호사에게 인계했다. 환자가 수술실로 간 후 필요한 기구들과 모니터 등을 점검하며 왜 화장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는지 궁금했다. 예정보다 수술은 일찍 끝났고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1시간쯤 후 환자는 서서히 마취에서 깨어났다. 돌아눕기도 하고 기침을 시키면 따라하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산소 포화도를 올리는 심호흡도 곧잘 하는 등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했다. 그러더니 내게 물었다. 제 얼굴에 화장이 지워지지는 않았죠? 보통은 마취에서 깨어나면 수술이 잘 되었는지를 묻는데 그녀는 자신의 화장에 대해 묻고 있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을 안 지우는 거예요? 농담을 곁들인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뜨거운 물수건을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수건 하나를 꺼내 물에 적셨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만들어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뜨거운 물수건을 받아든 환자가 얼굴에 화장기를 닦으며 이야기했다. 혹 수술하다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남자친구라니 웃기죠? 그 사람에겐 고운 모습만 보이고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기다린다고 연락은 왔고요. 수줍은 듯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녀를 향해 난 웃으며 말했다. 농담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녀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가면 꼭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이혼한 지는 오래됐고 혼자 사는 일이 편하고 누굴 만나도 어떤 관계로 엮인다는 것이 두려웠죠. 그런데 한 반년 전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친구의 직장 동료인데 셋이서 가끔 저녁을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어요. 몇 달 전부터는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아니요,
내가 미친 듯이 그를 좋아하니까 그 남자가 날 받아준 거죠. 그런데 2달 전 선착장에서 사고로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곤 영영 나를 떠났죠. 그저께가 그가 떠난 지 꼭 2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노란 국화를 한 송이 사서 선착장에 갔어요. 꽃을 바다에 던져놓고 파도에 밀리는 배, 갈매기들을 바라보는데 그와의 추억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러다가 그만 앞이 잘 안 보여서 넘어졌어요. 발꿈치가 매우 아파서 뼈가 다친 것이 아닌가 싶어 응급실을 갔어요. 팔과 가슴 쪽에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는데 엉뚱하게 폐수술을 하라네요. 그것도 응급으로요. 폐에 종양이 있다고요. 그 일을 만나러 가지 않았더라면 내 폐의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많이 진행되고 호흡이 문제가 될 땐 이미 종양이 많이 커진 상태이겠죠. 그가 날 살리려고 넘어지게 했고 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여기에 있네요. 그이는 이곳에 없는데. 환자는 돌아눕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돌아누운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거렸다. 그녀가 우는 건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와의 추억이 그리워서일까?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그녀의 절절한 마음. 죽어서 만나도 예뻐 보이고 싶었던 천생 여자.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도 못했고 왜 우느냐는 우문도 던지지 못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울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기억되는 시간.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그와 함께했던 추억. 그곳에선 잘 있는지 날 잊지는 않았는지 편하긴 한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그녀는 혼자 눈물 흘리는 것일까? 눈물의 모습조차 보이고 싶지 않아 등을 돌리고 혼자 우는 그녀를 조용히 혼자 울게 두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랑을 꿈꾼다. 자신들의 사랑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도 말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도 한다. 첫사랑의 추억이 가슴속 문신으로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역경이 많은 사랑일수록 애틋하고 아프고 오래 기억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일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풍요로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60년 부부 함께 떠납니다.
봄이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연초록의 색깔을 입은 사냐가 시선 속으로 들어온다. 새싹이 돋고 옅은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짙은 초록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든다. 그 자연의 조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조화로운 화단을 가꾸고 싶어 한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얼었던 계절이 풀리자 움츠렸던 마음도 푸근해지며 그의 어깨에 기대고 싶었다. 1년쯤 만났던 그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봄꽃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었다. 당시 봄의 결혼식 중 가장 많이 회자되던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의 결혼식을 보며 나는 황홀해했다. 대리만족이겠지만 케이트의 부케와 웨딩드레스를 보며 한창 달떴던 시간들.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았고 40년의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어느 해 봄에 만났던 환자는 85의 할머니, 유방암 환자였다. 암이 장으로 전이되어 복강 내 장기들을 모두 누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개복 수술로 전이되어 있던 암까지 제거한 상태였다. 가족들 말로는 환자 본인은 수술을 받지 않고 편안한 임종을 원했지만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수술했다고 한다. 유방 절제술은 물론 이어지는 항암 요법과 방사선 치료들로 기력이 쇠진할 대로 쇠진해진 할머니는 더 이상 병마와 싸우기엔 힘에 부쳤지만 남편이 간절히 원하니 다시 수술을 승낙한 것이었다. 다행히 할머니는 수술 후 하루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었고 경과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집도인은 종양을 거의 전부를 적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수술하지 않았으면 얼마 견디지 못했을 시간을 수술로 좀 더 연장한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할머니가 뇌졸중 증상을 보였다. 갑자기 말을 못하고 마비까지 왔다. 급하게 CT를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혈전성 뇌경색이었다.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복강 전체를 드러내 암이 퍼진 부분들은 잘라내고 꿰맨 직후였으므로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도 투여할 수 없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꿰맨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엄마에게 임종 간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금 수술이 끝났는데 좀 빠르지 않나요? 혹 본인이 원했다면 모르지만 사실 수술하기 전부터
엄마는 임종 간호를 원했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합병증이 심각하잖아요. 엄마는 수술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수술을 받은 거죠. 아버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엄마를 살리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없이. 미국에서는 말기암 환자인 경우 대개 의사가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먼저 묻는다. 편안하게 임종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 연장을 원하는지. 개인의 종교와 믿음의 차이들로 답은 각각 다르지만 의료진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치료 계획을 세운다. 임종 간호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방법의 하나로 선택은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다. 할머니의 선택은 임종 간호였고 할아버지의 선택은 생명을 연장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의 의견을 따랐다. 할머니는 유방암인 것을 알고는 견디기 힘든 수술과 치료를 받는 중에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난 편안하게 가고 싶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너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뭘 바라겠니?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차마 남편에게는 하지 못했다. 남편의 간곡한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딸 역시 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를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치료를 수용했지만 대수술 후 예우는 급격히 나빠졌다. 나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일단 다른 가족들은 빠지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모두 당신 책임이라며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가족이 그런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 감정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예우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니 이제 할머니가 편안하실 수 있게 놓아드리면 어떨까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더 힘들게만 한 것 같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말이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나는 거칠고 두툼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참 따뜻했다.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가망은 없지? 유감스럽게도
그래요. 알았어. 할아버지와 생각보다 쉽게 이야기가 풀렸다. 우리는 가족들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할아버지, 임종 간호사, 원목, 가족들, 그리고 나는 2시간 후 다시 모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나갔고 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시간을 알렸다.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언질도 잊지 않았다. 딸은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고맙다고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회의실로 들어가려는데 응급용 원내 방송이 연거푸 이어졌다. 코드블루 병원 입구 주차장, 코드블루 병원 입구 주차장. 코드블루는 병원 내에서 누군가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원내 방송에서 쓰는 응급용 신호다. 나는 누군가에게 발생한 응급 상황으로 생각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딸의 전화기가 울렸다. 응급실이었다. 할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쓰러졌단다. 좀 전에 들었던 코드 블루를 발령시킨 응급 환자가 바로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다. 할아버지의 병명은 주로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는 타코스보 증후군이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사랑에 끼어져 죽을 것 같은 심정에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생기는 상심 증후군으로 일본 의사에 의해 처음 이름이 붙여졌다. 보통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병되는 이 증상이 할아버지에게 나타난 것이다. 약속은 자연히 미루어졌다. 퇴근 시간쯤에 할아버지가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할머니의 바로 옆방이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었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약만 공급받고 있었다. 다음날 임종 간호사가 할머니를 방문하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우리들을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줘. 가능하면 같은 방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아내가 맡고 있는 모든 약물을 제거하고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약물도 제거해줘. 둘 다 고통받지 않게 가끔 진통제만 주면 돼. 아이들을 다 불러줘. 우리 부부의 일은 우리 둘이 결정할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 가족들을 부를게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또박또박 자신의 뜻을 전했다. 큰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진정 원하시는 거죠? 그게 두 분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후회하지 않게 잘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엄마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진 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혼자 남을 생각에 힘드시기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따를게요. 60년 넘게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사랑과 이별하자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는 길까지 함께하고 싶을 만큼 각별하셨던 거죠. 호스피스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부부가 쓸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문의했다. 대개는 독방이지만 침상을 하나 더 드리겠다고 했다. 구급차 회사에도 문의했다. 두 사람이 함께 구급차를 타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갈 수 있나요? 그쪽에서 잘 못 알아들었다. 한 구급차에 2명이 탈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규정상 함께 타는 것은 안 되고 동시에 구급차 2대를 보내겠다고 했다. 두 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스피스 병원으로 떠났다. 다른 주에서 달려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기다려줄 시간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함께 떠나는 길이 편안해 보였다. 두 분을 떠나보내며 결혼 40년이 넘은 내 모습을 되돌아본다. 연애할 적에는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살갑지 못했다. 지금은 고백하건대 독불장군이다. 무엇이든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답만이 정답이고 내 목소리는 언제나 그이보다 한 톤 높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알래스카를 여행한 적이 있다. 가도 가도 이어지는 너른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동안 나를 견뎌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긴 세월 동안 나를 견뎌준 남자. 한때의 열정이 식었다고 해도 내 곁을 지키는 동반자. 세상에서 최고로 편한 남자. 누가 뭐라 해도 언제나 내 편인 한 사람. 누군가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왜 계속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결혼은 함께 손잡고 영원히 가는 평행선이라고. 며칠 후 동네 일간지에 두 노인의 사진이 실렸다. 아들과 딸이 둘의 일생을 추억하며 60년 동안 평생을 하루같이 사랑했던 부부 함께 떠납니다 라고 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분의 사망 일시는 같은 날, 불과 2시간 차이였다. 서로의 빈자리가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그 각별하고 영원한 사랑이 서로의 빈자리를 잠시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신문의 부고란을 읽으면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